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 김동연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습니까? 라면서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모두 본인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정치 리스크가 불거졌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25분 전날보다 3.63% 오른 10만 5천 달러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0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습니다. 사실상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텔과 AMD에 의해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 1위인 브로드컴도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준비, 시장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상 브로드컴은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 성능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기술 도입 초기 단계로 여러 유리기판을 테스트하는 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납니다. 시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사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이지만 2025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 불안감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관계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내어주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역시도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 리스크는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많지만 그 이전으로 회귀를 해본다면 아직 우리 시장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숙제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는 다양한 펀더멘탈을 찾느라 급급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장에 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져봐야 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코너도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장 전략들 다각화해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워드리면서요. 오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까요? 네, 조금은 또 섭섭한 월요일 시장입니다. 주말 사이 정치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이었는데 우리 지수는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분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저희 또 오늘 시장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헤드라인 그럼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보시죠. 네. 자, 일보호텔 10보 전진 조선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정부 수혜 기대감이 작용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된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 헤드라인 가지고 오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최근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면 참 손이 가지 않고 막상 시세가 나오면 아 이거 샀어야 됐는데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 뒤부터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해야 할 쪽을 지금 나눠야 되는 어떤 상황 속에 저는 조선주만큼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조선주 혹은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트럼프 2기 때는 가장 알맞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과거에 어떤 이 트럼프 1기를 겪으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확고한 그들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요.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오바마 때 혹은 이제 바이든 때 조금 이제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기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 결국 중심은 뭐 다양한 산업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본격적으로 온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반도체는 IRA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네 안 받네 말이 많죠. 전기차는 IRA를 떠나서 이게 지금 수요가 회복하는 거냐 마는 거냐 지금 그쵸. 말이 많죠. 제약바이오는 이 생물보안법 연내에 시작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말이 많은 그렇네요. 상황. 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되지 않는다면 선택해야 될 곳은 유럽, 일본, 중국인데 중국은 아웃이죠. 그리고 나서 일본과 유럽은 왜 안 되느냐? 비쌉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우리처럼 납기를 그렇게까지 잘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트럼프 2기 속에 가장 오랫동안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조선주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또 조선인가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워낙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섹터였기도 했고 이번 탄핵 전국대 조정 폭이 충분히 가격 메리트까지 왔다라고 보실까요, 본부장님? 이번에 어떤 수급적인 공백에 따라서 센티가 망가진 거지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급감한다. 물론 지금 수주 잔고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이유는 뭐냐?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김이 묻었네 안 묻었네 이걸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작년부터 올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LNG 혹은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천연가스 선물 보시면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만큼 그것을 옮겨 실어 날라야 하는 배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탱크와 그 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나라가 만들고요. 다양한 선종이 있겠지만 이 LNG 액화 천연가스 선종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남겨준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물론 신조성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좋겠죠. 그리고 수주가 쌓이는 것도 더 좋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선박에 대한 종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벌크선을 수주를 하느냐 아니면 LNG 를 고부가 같이 선박을 하느냐 중국에서 대뜸 막 70척 100척의 신규 수주를 했다. 그런데 한국은 15척 수주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맞아요. 그 숫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단에 어떤 배가 지금 100척인지 어떤 배가 15척인지 그 종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단연 지금 압도적인 수주 잔고, 수주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조선주에 관한 대장주격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의 시선을 그 안에서 옮겨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일단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흔들리면 사실 그들을 따라서 추정하는 기업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색다른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RO 사업. 아, MRO 쪽으로 그렇죠. MRO 쪽은 이제 집중을 한다면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하나오션은 실제로 입찰을 통해서 입찰 마무리가 되었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지켜보자.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왜? 저 MRO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기업에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MRO가 외부 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남는 것이 있어야 기업은 숫자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그쵸. 건데 들어는 갔는데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 또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일단 MRO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데 우선 순위는 하나오션이 가장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내년 1분기쯤 MRO에 대한 마진율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다소 쉬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우리가 또 바라보는 와중에서 또 MRO와 LNG 관련 주들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요. 오늘 두 번째 뉴지스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네, 너도 나도 AI 품는 스마트 기기. 사실 저희가 이제 앞전에도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애플 사상 최고가에 관한 배경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당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불과 한 3개월, 4개월, 한여름, 초여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시총이 넘어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이제는 처져서 시대의 조금 흐름의 변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총 상위 종목 검색을 해보시면 여전히 애플이 그렇죠. 1위입니다. 굳건하게 잘 지키고 그쵸? 있습니다. 애플의 전략은 확고했어요. AI 데이터 센터 너네들 열심히 만들어. 너희들 LLM이라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학습 열심히 해.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왜 그죠? 그러냐 봤더니 우리가 지금 AI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삶의 질과 삶의 어떤 패턴이 올해 초와 지금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AI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한테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젊은 친구들이야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챗 GPT를 지금 마음껏 구사하고 쓰신다라고 보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디바이스로 옮겨져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온다면 그건 완전하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젠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따로 데이터 센터가 없더라도 그 기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AI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엄청나게 개발 다 해서 지금 애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게 탑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플에게 열심히 탑재해서 개발을 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탑재시키기 위해서. 네. 애플은 기다렸다가 이제 그들이 잘 구사된 어떤 AI를 가지고 오니까 드디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먼저 공격을 했죠. 네. 디바이스에 AI를 탑재한. 넣겠다. 네. 근데 애플은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선은 애플이 이제는 혁신에서 선두주자가 아니네라는 평이 많았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이었고 누가 애플 걱정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애플은 그 AI가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화되어지길.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나오는 제품에 AI가 탑재된다라는 이야기에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은 이번에 나오는 제품 사야겠다. 그리고 플러스 기존 모델까지도 업데이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결국 디바이스 쪽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오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애플이 가지고 있는 팬덤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사업부에서 까먹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신다면 저는 여전히 애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에서 실제로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를 컨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루닛이 이렇게 강한 거고요.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주얼이 강한 것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혹은 그렇죠. 이제 챗 GPT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좀 대두가 되는데 사실 이런 디바이스 기계들의 이제 AI들이 탑재가 된다라는 게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면 다른 산업 분야까지 좀 확장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축제라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제품이 탑재되는데 왜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다 AI 만들고 만들고 있다, 그렇죠. 개발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만약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 기업은 뭐가 되었든 텐베거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는 내수만 바라보기에는 그렇죠. 다소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탑재됐을 시에 그들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줄 수 있을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처럼 흐름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애플은 지금 단 하나의 변수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떤 변수냐면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만 안 하면 되죠. 근데 만약 테슬라가 우스갯소리로라도 모바일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큰 판도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미 통신망 자체, 스타링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리고 전기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을 만드는 와중에 모바일 못 만들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여전히 AI 시대에서의 왕은 애플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단순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가의 탄력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일정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ES 2025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일단은 이번 CES에서 어떤 부분이 화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 AI 이야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AI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그 AI가 어딘가에 또 확장성을 가지고 접목시켜야 된다면 로봇주까지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 자율주행까지 그렇죠. 괜찮을까요? 자율주행도 봐도 되는데 자율주행은 두 기업이죠.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SOS 랩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라면 OLED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애플 많이 팔린다며 삼성전자 많이 팔린다며 AI가 탑재된 디바이스 많이 팔린다며 그러면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건 거기에 들어가는 OLED 액정 패널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니 소재 쪽 턱선 레오룩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공해야 되는 장비주, 선익 시스템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뭐 이스트 소프트,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코파일럿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 자체 뭐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로뉴스를 좀 조심하셔야 그러네요. 된다. 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OLED 쪽도 시세가 조금 빨리 나온 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이쪽 섹터는 워낙 저점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세론이 이쪽 섹터도 같이 나올지도 본부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세론 나오면 OLED는 접어야죠. 이 상태에서도 세론이 나오면 그건 사업의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는 큰 골자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중국 시장에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속화되어서 늘어났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고 이제 중국 자사 브랜드 제품인데 우리도 이제 폴더블 폰 보면 안에 액정 2개, 밖에 액정 하나, 최소 이제 3개가 달려 있다 보니 한 대 팔 때 액정이 3개 되는 1+3이죠. 네, 그러한 어떤 판매 구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CES 2025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거기에 따른 시장 전략들 여러분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장에 있는 두 가지 이슈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브로드컴 간밤에 폭등하는 양상들 보여왔는데 이 부분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력 미치고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오늘 신고가에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지난 방송 승부주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들 어떨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주말 사이에 브로드컴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후실적이었어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폭증을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AI에 있었습니다. 올해 AI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0% 폭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뿐만이 아니라 코멘트로 함께 덧붙였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구글과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이런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CEO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바이트댄스가 각각 27년까지 100만 개의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이 AI 시장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느껴갈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2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었고 뿐만이 아니라 2027년이 되면 1,194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한화로 171조 원 웃돈다는 수치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맞춤형 AI 칩을 찾게 될 수밖에 없겠죠. 즉 다시 말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부터 벗어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브로드컴이 있었고 간밤에는 또 주말 사이에는 폭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월가 역시도 브로드컴에 대해서 목표 주가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95달러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대폭 상향해서 250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코멘트 꺼내놨습니다. 향후 2년에서 3년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브로드컴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드컴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AI 맞춤형 칩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좀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마 리서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금 깨고 올라가는 움직임 보였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0%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상승을 할까?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예상 매출액이 3,408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0.6%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예상되는 영업이익 역시도 1,266억 원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37.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인데요. 37.1%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통상적으로 평균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평균과 비교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는 점 다시 체크. 자, 그리고 살펴봤더니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1%를 돌파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를 넘어서게 돼도 사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상위 탑 10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업은 10개 기업 중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파마 리서치가 해낸 것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까?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제품인 리쥬란에 있었습니다. 리쥬란은 스킨 부스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리쥬란을 맞게 되면 피부에 막 광이 돌면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출시된 지 벌써 11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수 매출 성장률 4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해외 역시도 좋습니다. 매출 성장률 28%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 이런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되어 왔었는데 25년부터는 직판망을 통해서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럽 쪽에서
중에서도 매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미용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공식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검색 추이 역시도 매번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공식 허가가 나게 되면 미국 쪽으로의 매출도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기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적용을 위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가로와 세로 모두 10cm의 이런 대형 유리기판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 JNTC와 SKC, 필옵틱스 모두 다 장중 한때 15%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왕고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전 개발 사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20일 무렵에 시추선이 탐사 시추를 위해서 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BHI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10% 가깝게 오름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상화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6천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주말 사이에 미국의 트럼프가 인터뷰를 한 것이 상승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석유처럼 전략적 비축 기금으로 만들 계획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며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원전과 대왕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이 됐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선 조금씩 반등세 보여주고 있죠.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테마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 줄 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네. 저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의 한 줄 평은 어떠실까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엇박자타는 이제 한국 증시 아마 방향성은 언제 잡힐 것인가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주말 모든 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요소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네. 근데 항상 시장은 우리들보다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조정의 폭이 깊진 않지만 네. 거래량이 조금은 다소 아쉬운 상황. 특히나 그 거래량이 아쉬운 어떤 주범은 외국인들입니다.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네,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야, 어디 갔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파네요, 오늘도. 네, 그죠?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주 반등이 나올 때 현물에선 그렇게 사주지 않아도 선물과 콜옵션 시장에서 좀 매수세를 보태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쪽에 대한 매수세도 굉장히 강도가 약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날 동안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쉬어갈 때 우리가 나올 가야 힘을 되는데. 내줘야 되는데 같이 쉬어요. 네. 같이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소 아쉬운 상황. 하지만 가격적으로 지금 분명히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진 산업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방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오늘 막 움직이고 있는 인맥 정치 정책 테마주들이 많이 보일 들어오겠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종목분들 그 매매 방법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오면 그 종목을 살까요?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무엇을 살 것인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지금 쉬어가는 쪽, 반도체와 자동차 쪽. 이쪽에 대한 회복력을 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적어도 오늘 식초 가격까지 회복을 한다거나 오늘과 내일 아니면 조금은 이쪽에 대한 좋은 뉴스,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는데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은 관망장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엇박자타는 국내 증시입니다. 빠르게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앞서서 저희가 또 예고도 해드렸는데 5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에 관한 또 전략을 잡아볼게요. 본부장님, 오늘의 네. 5 이슈 직접 한번 좀 열어주시죠.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고민 고민 많으실 것 많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도 꼭 체크는 해야 되는 해보자. 부분이 네.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5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아, 이게 사실은 대한고래 시추가 일정이 지금 그렇죠. 임박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일까요? 손님들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손님들도 우리나라에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주는 어떤 임팩트가 좀 컸었기 때문에. 요즘에 패싱 대한민국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이 현 정부에서 밀었었던 산업들, 대표적으로 제 원전과 대왕고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아니면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들은 여기서 그럼 멈춰지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만의 이슈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슈이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원전. 우리나라만 지금 원전 외치는 거 아닙니다. 네, 맞아요. 미국에서도 원전 필요하다. SMR 필요하다. 유럽에서도 우리 원전 필요하다. 원전 지을 나라 지금 어디 있냐. 이걸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잠시 조정의 폭이 좀 깊었지만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에 있고 지금 이 원전이 필요한 것은 뭐죠? AI 시대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만한 전력이 없으니까 필요하죠. 네. 그 전력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유럽, 미국, 중국 다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외교에 대한 일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센티가 흔들릴지언정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이셔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의 조정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저는 참아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BHI라든지 우진엔테 원전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들은 해외 매출에 대한 포션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거는 걱정돼요. 대왕고래 쪽은 그렇죠. 예산 삭감이 아예 일어났잖아요. 예산 삭감에 따라서 또 중단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대왕고래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 거기 시추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했던 강구책 중에 지금 대왕고래라고 하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이걸 또 시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못하니까 여러모로 손님들을 많이 부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고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그들의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일해주고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이 충분히. 당연히 들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된다 해도 속도가 예전만큼 물론 속도에 문제가 없더라도 투자의 심리가 예전만큼 강하게 살아나기가 다소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투자자분.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기업들은 계엄이라는 키워드가 핫해졌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었던 지금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쪽은 저는 어찌되었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줄이자. 맞다. 그러니 뭐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이 바뀌었을 때 대왕고래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과는 다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 우리나라만의 선택지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인지 이것에 따라서 투자의 원칙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원전은 전 세계가 가고자 하는 것이니 홀딩 혹은 스트롱바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대왕고래는 다소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전이랑 대왕고래 네. 이렇게 체크를 해봤다고 하자면은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군들 좀 공략을 해봐야 좋을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좀 투자의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모르겠어요, 이 시장. 네. 한번 열어주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요. 바로 이 섹터입니다. 보시죠. 아, 조선 쪽으로 다시 기자재. 돌아오네요. 근데 굳이 기자재 쪽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겠죠? 아니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아까 했던 이야기 하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기자재 관련주들 중에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들 중에 원전과도 엮여 있고 대환고래랑도 엮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지금 많이 안 보이신다면 뭐 문어발식이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언제 어느 테마가 부각이 될지 모를 때에는 저는 여기저기 조금이라도 발을 걸쳐놓는 게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 피팅 밸브 쪽은 원전, 플랜트 사업, 유가 상승,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 이쪽과 모두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기자재 아니 너는 아까 LNG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또 이제 와서 또 피팅 밸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LNG를 보신다면 세진중공업처럼 탱크를 만드는 쪽도 좋고 LNG에도 피팅 밸브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밸브류를 생산하는 기업,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20년 전에 이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수백 가지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곳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수가 우리나라에 모여 있어요. 왜 그랬냐면 조선이 한번 크게 휘청거리고 망했죠. 그때 버티지를 못했던 그렇죠. 거죠. 그때 버티지 못했던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되었고 그때 버텼던 기업들이 이제 남아서 서로 이제 승자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저는 너무 걱정하실 것 없이 이러한 피팅 밸브류 쪽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여러분들이 미증시만 좀 살펴보시는데 앞으로 유가의 흐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 나왔다. 유가가 슬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3고였습니다. 환율, 유가, 물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맞아요. 환율은 이미 저세상 가 있고요. PPI도 지금 좀 위험해가지고. 유가도 지금 벌써 70불 위로 올라와서 계속 부담이 되고. 쓰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이 피팅 밸브류는 정유 관련주라고 엮여서 움직입니다. 또 그런.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글로벌적인 좀 매크로적인 어느 정도의 환경도 이쪽 섹터를 좀 움직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선 기자재 안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보시죠. 보시죠. 성광밴드. 사실 익히 좀 많이 들었던 종목이긴 하실 것 같습니다. 뻔하죠. 네. 뻔한데 지금은 숨어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맞아요. 가져올 수 없는 게 수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많을 땐 뻔한 종목을 따라서 후발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수급이 적을 땐 뻔한 종목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일단은 성광밴드를 꼭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성광밴드는 조선 그리고 플랜트 사업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들의 어떤 수주 잔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플랜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광밴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 굳건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일봉 한번 차트를 보시면 최근 지수의 어떤 변동성은 이들에게는 크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그럴 만큼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기업의 수급 또한 굉장히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저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내년 여름 때까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긴 호흡으로요? 왜냐하면 너무 긴거 트럼프 아닙니까? 2기가 되면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고 폐장이고 시간은 빠르다만. 네, 그렇죠. 설날이고. 그런데 이제 너무 긴 호흡 트럼프 2기 아닙니까? 때 네. 뭘 할 거냐. 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럼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조선과 제약바이오는 올해 혹은 내년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또 체력을 갖고 있는 쪽이라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 올려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아주 또 도움이 될 만한 종목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브리핑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쇼타임 오늘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과요.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을 터치했던 비트코인에 관한 브리핑까지도 저희가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시장에는 경기 부양책이 도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SCI 지표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15%에서 25%가량 하락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이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자, 오늘도 저희가 픽한 5가지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 부각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은 SK가스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동결 그리고 신규 편입에 관한 종목군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특수가스 분야에 관한 인수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더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들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또 CEO 데이가 진행이 됐는데요. CEO 데이로 다시 한 번 더 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스판덱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인수했던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사업까지도 함께 영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 TNC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매출을 20% 이상 확대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은 이번 인수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동결했지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많고요. 그리고 다른 리포트를 보시면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신규로 편입한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또 한 번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대신증권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신규 편입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 때 어느 정도의 고배를 맞으면서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9에 관한 5개 국가에 관한 수주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2024년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9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수주 소식 전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조정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었던 리포트들도 많았거든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증권은 신규 편입 종목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가스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 공장에 관한 가동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300억 원 이상 개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SK가스가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SK가스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에 관한 매출 가시화도 2025년도에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됐고요.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 목표 주가 상향 종목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좀 이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도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외식 산업은 죽었지만 B2B 매출,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프랜차이즈 매출에서 큰 성장성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자체는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 의견 여전히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펄어비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신작 출시가 또 한번 미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권가의 시선이 굉장히 냉랭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지탄하는 분위기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 쪽에 관해서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신작 출시를 사실상 올해 말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도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키움증권연구원은요, 시장에 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외국인 쪽에서는 펄어비스가 아니라 다른 게임주 쪽으로의 매수세가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주 보실 때는요, 좀 선별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가에서 픽한 5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그럼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비트코인 신고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는 10만 4천 달러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첫 번째 신고가는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업비트에서 10만 5천 달러 선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해외 거래소까지도 이러한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요, 10만 6천 달러를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들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측에까는 계속되는 수급 유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시나리오 나오더라고요. 빠르게는 11만 달러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클 세일러는 18만 달러, 캐시우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대략 6배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시선이 맞을지는 시장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면서 한화로는 1억 5천만 원을 터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힘 입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좀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가격은 4천 달러 선이 좀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재는 3,900달러 선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요. 이더리움에 관한 나스닥에 상장된 현물 ETF에 관한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이더리움 운용하는 운용사들의 수요가 늘어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큰 손들,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간다는 거기 때문에요. 공급이 제한적인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시장의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얼마 못 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신고가 영역을 도달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사실상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리플코인은 일단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만약에 발행이 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흥행성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요, 2.40달러 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0.78달러, 그리고 BNB 코인도 하락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10만 6천 달러라는 신고가를 도달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갔고요.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쪽에 관한 도미넌스들은 조금 하락하면서요. 알트코인 쪽에 관한 수급들은 다소 이탈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강세장을 분석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신고가 영역을 찍은 이후에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오히려 지금은 비트코인 대신 알트코인 쪽을 바라보셔야 할 관점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체인링크도 하락하고요. 트론코인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과 같은 밈코인들도 살짝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시황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각 제공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또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